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1 제 3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채권의 목적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하고 목적 부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출석 시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종료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특정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행지가 특정물이 있던 장소가 되고요. 그런 특정물 채권 이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현 주소지에서 이행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 주소지에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맞는 말이 되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종료 채무의 경우에 종료물을 분리하였지만 아직 특정되기 전입니다. 종료물을 분리했다고 해서 항상 특정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특정이 일어나는 경우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특정이 되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목적물을 분리했을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에 특정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특정이 되기 전에 채무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채무자는 다시 물건을 조달할 필요는 없다. 자, 목적물을 분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채무자는 조달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 목적물이 멸실된 것이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일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은 채무자는 다시 물건을 조달해서 시장에서 그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다시 조달해서 채권자한테 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3번입니다. 종료 채무의 경우에 이행 제공을 하였으나, 이행 제공을 하였다는 얘기는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특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종료물 채권이 아니라 특정물 채권으로 변경이 되겠죠. 자, 이행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았으니까 수령지체, 보통 이거를 수령하지 않은 것을 채권자 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여기서 채무자의 과실 없이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죠. 목적물이 멸실되었느냐 여부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자, 특정 이후에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다른 물건으로 채권자한테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멸실된 것이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었다면은 더 이상 채무자도 반대급부 의무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반대급부 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특정이 된 다음에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은 더 이상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통해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도 한번 보죠. 종료 채무의 경우에 이행 제공을 하였으나, 이건 똑같은 거죠.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가 성립한 경우죠. 이 경우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자,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과실로 멸실되었다라고 하네요. 채무자는 더 이상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이죠. 자,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가 여부에 대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특정된 다음에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은 채무자는 더 이상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즉 위에도 마찬가지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거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채무자는 더 이상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가 되었든 불능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일단은 특정이 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채무자는
다른 물건으로 채권자한테 이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뒤에서 공부하겠지만은 대용급부라고 해가지고 채무자 스스로 다른 물건을 조달해서 이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다수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류물 같은 경우에도 특정이 된 다음부터 특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종류물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채권자한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구해서 채권자한테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채무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조달을 다른 물건이라도 이행을 하라 라고 하는, 즉 채무자가 조달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나 4번이나 일단은 특정된 이유에 멸실이 되었으면은 더 이상 채무자는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라는 면에서는 공통된 것이죠. 그 멸실의 원인은 묻지 않는 거죠. 멸실의 원인과 상관없이 멸실되면은 더 이상 이제 특정되면은 더 이상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자, 5번입니다. 3번의 경우에, 즉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자는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의 경우에 채무자는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채무자는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자, 채권자 지체 중이죠. 자,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538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채무자는 반대급부에 이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양 당사자의 과실 없이 멸실되었으니까 당연히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럼 4번의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두 가지, 4번의 경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이 지문에서 4번의 경우에 채무자는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견해가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 같은 경우는 어떤 논리 구조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은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런 경우니까 당연히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또한 견해는 그 채권자 지체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고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뜻은 아닌 거다. 따라서 채권자 지체 중에 이제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멸실된 것이 아니라 4번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과실에 의해서 목적물이 멸실된 것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538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결과적으로는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견해가 나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책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즉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번의 경우에는 이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정확한 논리를 지금 이해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538조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특정된 종류물에 사소한 하자가 있더라도 채권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민법
581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된 다음부터는 특정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물건으로 달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특정된 물건이라도 종류물이라는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 물건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하자가 사소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언제나 바꿔달라고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판결이 어떤 판결이었냐면 BMW 판결이었어요. BMW 차량을 구입했는데 기계에 사소한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 BMW 차량을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사소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 하자 보수만 청구할 수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물건, 이제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한 그런 판결에서 이제 요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 의해서 이 논의가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사소한 경우에는 하자 없는 물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7번입니다. 특정물 채무의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지 않았으면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성의 요소입니다.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채무 불이행 책임의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되나요?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부담하게 되고요. 다만 채무자는 자기에게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해서 책임을 피할 수가 있죠. 민법 390조의 규정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지 않았다.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라고 하는 점을 채무자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약간 좀 이상하긴 하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지 않았으면, 이제 보존하였으면 채무자가 이와 관련된 선량한 관리자와 관련된 주의 의무는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문구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좀 문구가 이상하네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걸 좀 수정해서 내보내도록 할게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여부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좀 문구를 좀 바꿀게요. 그래서 특정물 채무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여부에 대해서 채무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고의 과실이 없으면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맞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8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기를 도과하였다면, 자, 변제기를 도과하였다면은 그 두 채무는 이행기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니까 이제는 변제기가 없는 채무가 됩니다. 변제기가 없는 채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 채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니까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 변제기를 도과했다면 양 당사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변제기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특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특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9번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특정물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의 이행지체 중에 매도인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의 책임을 진다. 자, 그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물 매매회사의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죠. 채무를 부담하게 되죠. 자, 그런데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이행지체 중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안 지는데, 근데 그 매도인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행 지체 중이라고 한다면은, 매도인이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매도인의 선관주 의무가 더 강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 지체 중에는 목적물이 멸실되었을 경우에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행지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행불능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이제 매도인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0번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출석 시험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네, 수업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용어 이제 구분하는 거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채권과 채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채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률 관계의 일종입니다.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제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인데요. 법률 관계 속에는 이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법률 관계 속에는 채권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권적 법률 관계도 있고요. 친족법상의 법률 관계도 있고 상속법상의 법률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법상의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 관계 중에 하나의 법률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법률 관계의 본체가 뭐라고 얘기했죠? 본체가 권리와 의무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법률 관계가 변동한다라고 하는 것, 변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변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변동한다, 권리, 의무가 변동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이것이 채권법 영역에 오면은 채권 채무 변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권리 본이니까 채무라는 말은 빼고 의무라는 빼고 권리 변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채권 변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를 의미를 하죠. 이 이제 법률 효과의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효과의 원인, 이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법률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관습, 판례, 조리.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조례 같은 것도 다 포함되죠. 명령, 규칙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관습법도 그렇고 당연히 민사에서는 법원이 되고요. 판례가 법원인지 아닌지는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견해 맞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라는 견해도 있죠. 왜냐하면 판례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을, 법원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조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그 종중 사건에서 이제 조리를 활용을 해서 판단을 내렸죠.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조리를 활용해서 이제 판단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판례상 조리도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법률행위에는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따라서 채권법 분야에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채권행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채권행위에도 역시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가 있고 견해에 따라서는 합동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채권과 채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중에 하나이고요. 권리 중에서도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고요.
자,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한다면은 채권이라는 권리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이제 사람의 행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됩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있고 지배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고 양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은 평등하잖아요. 평등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란 권리는 배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배성이 없고 절대성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각자 여러 개의 권리를 갖고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한 사람한테 이행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의무자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의무자에 대한 그런 채권, 채무자에 대한 그 권리를 절대적으로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도성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제 인적 성격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를 할 수 있지만은 채권이라는 것이 인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위를 다른 사람한테 임의로 양도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채권과 물권은 이렇게 다른 차이 특징을 보이게 되죠. 사람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권리 역시 일정 부분 배타성이라든지 지배성, 절대성, 양도성 같은 물건에 대한 그 특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매매도 성립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두 개의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것도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급부라는 말, 여러분들 급부라는 말인데요. 이행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보면 됩니다.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또는 부자기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채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관계와 채권관계의 차이인데요. 계약관계는 주로 당연히 채권 채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관계에서는 계약관계가 성립하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을 하죠. 계약관계가 성립하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계약관계라고 하는 건 채권과 채무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계약관계라고 하는 것은 채권과 채무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 채무 중에는 이제 주된 급부 의무와 부수 의무, 보호 의무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주된 급부 의무와 부수 의무 이외에도 계약관계에서는 보호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 보호 의무라고 하는 것에는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인정되지 않는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권자를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채권자는 보호를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없어요. 하지만은 채무자가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채권 채무 관계보다는 계약 관계라고 하는 관계가 조금 더 계약상의 의무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가 조금 더 넓은 관계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급부 의무와 보호 의무가 있는데요. 채권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급부 의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이 존재하지만은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계약 관계와 채권 관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권, 채무와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는 건데요. 책임이란 말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의미에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책임 있는 사유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죠. 책임 있는 사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제 설명할 때 귀책 사유라고 얘기를 했죠.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그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채권에 복종하는 상태, 책임 재산이라고 하는 의미에 사용할 때 그때 이제 책임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채무와 책임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자연채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연채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권은 존재하지만 소에 의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채권, 소에 의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채권, 채권,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채무, 뭐 그런 것들을 자연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이건 뭐 채무라고 써도 상관없겠네요. 채권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부재소 합의를 한 경우,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당사자의 자발적인 이행에 맡겨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부재소 합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승소의 종격 판결을 받은 다음에 소를 취하한 경우, 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소가 취하됐기 때문에 판결의 강제력을 이제 가질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도 그렇고 도산 절차에서 채무를 면책받은 부분,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이제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는 경우, 이제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는 경우는 당연히 뭐 채무가 소멸하니까 더 이상 뭐 그 소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은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은 채무가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그런데 소로서 이제 강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자연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한 것 이것이 이제 부당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무의 변제로서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뭐 유효한 급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채무로 그리고 또 자연채무 같은 경우에 상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변제하는 것도 유효하고 그 다음에 그 채무를 근거로 해서 채권을 근거로 해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연채무예요. 자, 채무 중에는 이제 이 자연채무나 책임 없는 채무를 불완전한 채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책임 없는 채무도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채권에 복종하는 상태를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책임 없는 채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채무를 책임 없는 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은 강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채무가 성립하게 되면요. 채무가 성립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걸 이제 집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송으로 나아갈 수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얘기하고요. 소송까지는 나아갈 수 있지만은 집행을 할 수 없는 채무를 요거를 이제 책임 없는 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를 자연채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소송을까지 나아갔지만은 더 이상 집행으로까지 나아갈 수 없는 채무를 요거를 책임 없는 채무. 책임 없는 채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당사자가 강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자연채무가 책임 없는 채무가 성립됩니다. 이 자연채무와 책임 없는 채무를 합쳐서 불완전한 채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또 이제 그 채권 채무에서 마지막 중요한 것은 제3자의 채권 침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3자가 물건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게 거의 특별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은 위법하게 인정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은데 채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법하지가 않아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권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이중매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왜 그렇죠? 계약자의 원칙 때문에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채권을 침해하더라도 내 채권을 침해하면서 내 채권을 성립시키더라도 그 자체가 유효한 것이고요. 우리 이제 계약자의 원칙상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것이 내가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과 같이 뭐 일단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에 의해서 뭐 다른 사람의 채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허용되지 않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배타성도 없고, 따라서 채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위법성을 이제 발생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권은 일단은 침해하게 되면은 위법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위법하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위법한 그런 상황들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채권이 위법하게 되느냐? 일단 먼저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어떤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고, 그걸 자기가 침해하고 있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사회생활상 허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침해를 했는가, 침해자가 일부러 했는가, 그 다음에 악의적인 걸 가지고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자유의 보장의 필요성,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계약 자유를 통해서, 계약자의 원칙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계약자의 원칙을 보장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채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뭐 그것이 위법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권의 침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물권의 침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은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왜 위법하지 않은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위법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위법한지를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긴 하지만은 당사자가 법원에 이제 그게 왜 위법한지를 계속 주장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채권과 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 배우에는 더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요 내용들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여러분들도 또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읽어보지 않는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법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용어에 자꾸 친숙해지고 그 기본적인 용어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반복해서 잘 읽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채권의 목적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목적 부분에서는 뭐 특정물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류 채권, 그리고 선택 채권, 뭐 이자 채권, 금전 채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총칙 분야에서 공부할 때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말을 배우잖아요.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말을 배웁니다.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 요건, 법률행위 뭐 이런 얘기들을 공부하잖아요.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률행위가 바라고 있는 것,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법률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률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법률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채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채무자가 어떤 자기를 하거나 부자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채무자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에 관련해서 특정물 채권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해야 되는 행위, 그 다음에 금전 채권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해야 되는 행위,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채무자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을 채권의 목적 부분에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채권의 목적 부분에서 다루는 채권의 종류, 그러니까 뭐 종류들, 채무자의 행위에 따른 그런 분류들은 모든 분류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하는 채무 같은 경우는
하는 채무, 예를 들면은 뭐 위임계약이라든지 고용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 같은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 이렇게 어떤 공연을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채무 같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의 목적 부분에서 다루고 있지 않죠. 그래서 채권의 목적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채권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의 그런 채권 종류만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제 채권의 목적 중에서 설명해야 될 것은 특정물 채권입니다. 특정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물건을 채권자한테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채권을 특정물 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먼저 특정물 채권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정물과 불특정물, 그리고 대체물과 부대체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정물과 불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특정물은 종류물이라고 얘기하죠.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특정된 물건이냐, 특정되지 않은 물건이냐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똑같은 물건이 있었을 때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을 했다면은 그럼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특정하지 않았을 때 이 물건들을,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만 이제 의미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특정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불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종류하고 수량으로만 지정이 됐기 때문에 꼭 이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어도 괜찮은 경우, 이런 것들을 불특정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물과 불특정물이 정해지게 됩니다. 대체물과 부대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이제 물건의 객관적인 특성에 따라서 대체가 가능한 물건이냐, 대체가 불가능한 물건이냐에 따라서 대체물과 부대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제 특정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이겠죠? 이제 부대체물이 보통 특정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불특정물, 어떤 종류물로 정해진 것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은 종류물인 경우들이 대부분 대체 물건일 테고요. 그 다음에 특정물인 경우에는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이 되겠죠. 하지만 종류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체물이지만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특정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사자가 의사가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자, 이 특정물과 불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제의 장소라든지 어디서 변제해야 되는지, 만약에 특정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정물이 있던 장소에서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담보책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물에 대한 담보책임은 민법 580조가 적용이 되는데 불특정물의 종류물에 대한 담보책임은 581조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상 인도 의무와 관련해서 차이도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은 현상 인도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거든요.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물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불특정물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현상 인도 의무에 대한 규정은 이제 462조죠. 462조에 대한 규정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현상 요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이제 다른 점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점에 있어서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특정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의 의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특정물 채권에 관련돼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은 선관 주의 의무입니다. 자, 특정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선관 주의 그러니까 그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해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물건을 인도하기 전까지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보존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내가 특정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소유권을 상대방한테 넘겨주고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당연히 내가 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보존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특정물 채무자의 기본적인 의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선관 주의 의무, 이제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 평균인
또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걸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제 과실에는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이 있고 중과실과 경과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쉬운 것부터 설명을 하면요.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부주의한 경우,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과 그 다음에 회피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구성이 되거든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즉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그게 위험한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가를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측을 했다면은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피해야 되는 것. 이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예측을 하고 회피를 했어야 된다. 정신적인 긴장을 다해서 예측을 하고 회피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과실이 없는 건데, 만약에 정신적인 긴장을 하지 않아서 예측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회피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측에 실패하고 회피에 실패하면은 그때는 과실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을 보통은 경과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과실이라는 말은 사실은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통의 과실이라고 하면 다 경과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에 비해서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 결과의 발생에 비해서 예측과 회피가 너무 엉터리인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예측하지 못했고 완전히 회피하지 못했다. 그 회피하지 못한 정도가 예측하지 못한 정도가 과도한 경우를 중과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 예측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정도가 과도하기 때문에 거의 고의와 같은 정도로 취급이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와 중과실은 같은 수준에서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추상적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요. 구체적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물건에 대해서 대하는 주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에 대해서 대하는 주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물건에 대해서 대하는 주의보다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구체적 과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추상적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물건이 아닌 그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 과실은 당연히 추상적 과실보다 더 완화될 수밖에 없겠죠. 나의 물건에 대해서 갖는 나의 물건의 위험이 실험되지 않도록 하는 예측과 그 다음에 회피를 얘기하는 거니까 추상적 과실보다 조금 낫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남의 물건은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자기 물건은 더 아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보통 평균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물 채무자 같은 경우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해야 되는 채무자의 의무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되기도 하고요. 그 주의의무 정도가 강화되기도 하고요. 또는 주의 정도가 약화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느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완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주의의무는 37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완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9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행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즉 채무자가 기간 내에서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그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의 그 주의 의무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행지체 중에 과실이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다 할지라도 이제 과실이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행불능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언제나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요. 채무자가 제때 이행하더라도 그런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니까. 하지만은 일단 채무자가 이행기를 넘겨서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과실이 없더라도, 즉 부주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목적물이 멸실됐거나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선관 주의 의무가, 그러니까 주의 의무 기준이 강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반면에 401조 같은 경우에는 392조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를 얘기하지만은 401조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받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채권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은 경우를 채권자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권자가 안 받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계속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그 주의 의무가 좀 약화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의 의무가 완화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는 그냥 일반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 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행불능으로 이제 채무자의 목적물 보존 의무, 특정물 채무자의 목적물 보존 의무에 대해서 주의 의무가 강화되는 경우, 완화되는 경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주의 의무 과실과 관련해서 위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537조와 53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37조에서는 일단은 양 당사자의 책임 없이 채무자가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여기서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위험을 얘기합니다. 대가 위험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의 잘못 없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대가를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538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항에서 두 가지 경우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권자가 잘못돼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 채권자 지체 중에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 지체에 빠져 있는 경우, 수령 지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지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가 그냥 수령 지체 중 이전이라고 한다면은 537조에 따라서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지만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지 않아서, 그래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안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538조의 규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책임 있는 사유, 없는 사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역시 392조와 401조를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뭐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서 이 책임 없는 사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그냥 관심 있는 학생들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약간 좀 그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궁금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게시판이나 이걸 통해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관 주의무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제 여기선 두 가지 경우 아까 추가적인 설명을 했었죠. 이행 지체 중에는 책임이 더 가중되고,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주의 의무가 완화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정물 채무자의 현상 인도 의무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물 채무 같은 경우에는 현상 인도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46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46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된다. 이행기의 현상대로. 자, 이 462조의 취지가 뭘까요?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 그리고 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훼손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 특정물이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정물이 이렇게 훼손이 됐어요. 뭐 이제 특정물이 훼손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도 뭐 훼손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특정물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그 훼손된 특정물은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걸 다시 고치면은, 그러면은 뭐 예전의 특정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할 텐데, 물건을 고친다고 해서 예전 물건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고, 지금 있는 현상대로 그 물건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물건을 다시 고친다고 하더라도 옛날 물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원래 상처가 난 물건을 다시 고친 물건이 되는 것이지, 상처가 없던 때의 물건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하는 특정물의 특징인 겁니다. 이제 법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흠이 없는 자동차, 옛날에 흠이 없던 자동차와 이 흠을 치료한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그러면 특정물 채무 같은 경우에는 그 이행기에 그 특정물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462조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 462조의 규정, 이건 이제 특정물 도그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이 말이 맞긴 맞아요. 462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물건을 고치면은 옛날 물건과 똑같은 물건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법적으로 논리로서 세상에 있는 하나의 물건이 훼손이 되면은 그걸 다시 고쳤다 하더라도 옛날 물건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니까 이행기의 현상 그대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정물 현상 인도 의무가 됩니다. 462조의 규정인 거죠. 그럼 이 462조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완전한 변제설을 취하는 견해가 있고요. 462조는 변제의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완전한 변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니까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대로 인도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채무자는 책임을 다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비록 그 물건에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하자 있는 채로 목적물을 인도하면은 채무자는 의무를 다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하자가 있는 상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책임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 담보 책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채무는 다 이행됐는데 하자가 있는 것 때문에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거니까 하자 담보 책임은 채무 불이행과 상관이 없는 책임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462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하자에 있는 상태로 목적물을 인도하면은 채무자가 채무를 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462조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다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변제의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약정한 것과 다른 문제, 즉 하자 같은 것이 있다면은 하자 있는 상태로 목적물을 인도한 것은 완전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한 것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 그러니까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도 성립하고 하자 담보 책임도 성립하고, 그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본질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견해가 나뉘어져 있는 거죠. 자, 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완전히 다른 물건, 하자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물건인 경우에는 유효한 변제 제공이 될 수 없다. 요것도 이제 그냥 요거는 그냥 기억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462조를 두 가지 견해로 이해하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는 그 자체로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은 채무자는 모든 의무를 다한 것이다. 다만 하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요. 462조라고 하는 것은 이행기에 현상대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변제의 방법을 규정한 것이고, 만약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것은 채무의 본질에 따른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법에 규정이 있는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결국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의 본질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라고 해서 하자 담보 책임의 본질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이제 분화가 되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크게 보자면은 이렇게 두 가지 견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현상 인도 의무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로 보존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하고도 관련돼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변호사 시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쉽지는 않아요. 이제 이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이제 하자담보 책임도 공부하고 채무불이행 책임도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읽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냥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만 좀 가볍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아까 보았듯이 이제 특정물 채무의 인도 장소 같은 경우에는 특정물이 있는 장소가 특정물 채무의 인도 장소가 되고요. 이행지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과실의 기소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58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매매 계약에 관한 법리가 상당히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587조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법에서 과실과 원물과 과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과실과 그 다음에 법정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연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사과라든지 이런 것처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을 때 그 사과, 아니면 뭐 돼지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 뭐 이런 것들 천연적인 용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을 천연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고 받은 대가 이런 것을 이제 법정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차임이라든지 임대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법정과실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과실이라고 얘기할 때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차임 같은 법정과실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뭐 예를 들면 임대수익 같은 게 있었을 경우에 그 임대수익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인도를 받지 않았으면은 여전히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를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목적물에서의 과실은 이제 매도인은 목적물의 과실을 매수인한테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그 과실이 기속되는 것이고, 또 인도를 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도를 받은 날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도가 되지 않았다면은 여전히 매도인이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587조의 기본적인 규정이에요. 물론 대금의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한다. 뭐 이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인도가 되지 않으면은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인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도 매도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실도 매도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게 587조의 취지죠. 하지만 만약에 중도금을 선 지급한다라고 돼 있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선 지급하기로 했다면은 당연히 이 중도금의 경우에는 인도를 받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587조의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지체했다든지, 또는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매도인은 목적물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인도를 지체했다 할지라도 인도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발생한 과실 같은 경우는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요. 당연히 또 인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체했더라도, 이행을 지체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연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발생한 이자는 매수인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더 이상 매매 대금을 이행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아직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인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판례에서 보다 보면은 587조가 어떻게 이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특정물 채무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류물 채권에 관련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채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채무자가 조달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동종의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물 같은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조달해서 그 물건을 이제 소유권을 넘겨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전에 목적물이 채무자의 과실 없이 멸실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새로운 물건을 구해서 채권자한테 목적물을 납품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앙 종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특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종류물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제 이 종류물 중에 선택을 해서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장에 종류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종류물을 조달해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물건을 이제 조달해서 납품하면 되는 그러한 종류 채권을 제한 종류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적물의 품질을 보면요. 목적물의 품질은 첫 번째는 법률행위 성질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요. 만약에 법률행위 성질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이 품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중등 품질로 이제 목적물을 인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물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을 종류와 수량으로만 지정했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특정이 돼야 될 이제 특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물 자체를 이걸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특정한 절차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정을 하게 되면은 특정물 채권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특정물 채권으로 변경된 다음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더 이상 조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존재하던 물건 중에 요만큼을 특정을 해서 이제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요거는 이제 새로운 특정물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조달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무자는 더 이상 목적물을 조달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된 다음에는 그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는 조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특정한 물건이 멸실되어서 채무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채무자는 더 이상 다른 물건을 구입해서 채권자한테
이제 납품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이후에 물건이 멸실되면은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특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을 경우에 특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채무자가 물건을 지정한 경우, 물건을 분리한 경우, 그런 경우에 특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특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거는 이제 이행 제공을 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행 제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보통 지참채무, 송부채무, 추심채무와 관련해서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채무자가 어디까지 해야지만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점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특정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물이 있는 장소에서 이제 장소가 이행지가 되잖아요. 근데 특정물 이외의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이행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류 채권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종류 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주소지가 이행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참 채무가 원칙이 됩니다. 즉 채무자가 목적물을 지참해서 채권자의 이행지에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거, 특히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에 그때가 이제 그 지참 채무가 이행이 이제 완료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참 채무가 원칙이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목적물을 특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둔 상태, 이때가 이제 이행에 필요한 행위가 완료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분리한 것만 가지고는 특정이 안 되고요. 그 분리한 물건을 들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이행 제공을 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을 때 비로소 이행에 필요한 행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때 특정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송부채무라고 한다면은 이제 물건을 분리해서 물건이 가야 되는 장소로 송부한 때, 뭐 예를 들면 채권자가 이거를 뭐 자기의 주소지가 아니라 어떤 뭐 이제 선물로 주는 과일을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누구한테 뭐 선물로 보내달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제3의 장소로 송부했을 때 물건이 특정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해서 채권자가 찾으러 오기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직접 내가 채무자가 물건을 싸가지고 채권자의 주소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가 물건을 추심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경우로 그렇게 약속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추심 채무로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채권자는 목적물을 분리해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채권자에게 받아가라 라고 연락을 했을 때 비로소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에 역시 특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은 지참채무가 원칙이니까 이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서 물건을 특정하여서 이행지에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에, 그러니까 채권자의 주소지 가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에 이제 이행에 필요한 행위가 완료가 돼서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다른 약정이 있었다면은 이때는 물건을 송부했을 때 또는 물건을 분리한 다음에 이제 채권자한테 수령을 최고했을 때 이때 이행에 필요한 행위가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행에 필요한 행위가 완료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참채무와 송부채무와 추심채무에 관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물건을 지정한 경우에도 역시 이제 그 특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 경우에 특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물건을 지정했을 때 그때 이제 특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특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특정의 효과라고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특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급부 위험을 부담하며, 그러니까 급부 위험이라고 하는 건 목적물을 받지 못할 위험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받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위험을 대가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논의되는 거, 이제 아까 여러분들 537조에서 얘기하는, 또는 538조에서 얘기하는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요 대가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급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위험입니다. 이건 당연히 채권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채권자가 급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멸실되더라도 더 이상 채무자는 조달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이 되면 그때부터 특정물 채권으로 바뀌게 되고, 특정물 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채무자는 다시 그 다른 물건으로 구해서 채권자한테 이행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이렇게 있는데 을이 있는데, 이제 채권자 갑이 이게 채무자라고 얘기를 하죠. 채무자니까 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특정물 채무에 있어서 매도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권자, 을은 매수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X라는 물건이 있는데, 이 X라는 물건이 종류물인데 채무자가 이 종류물을 특정을 했어요. 특정해서 X라는 물건이 이제 딱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X를 이제 을한테 인도해 주면 돼요. 자, 원칙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당사자가 약정이 없을 때는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거나, 또는 이제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서 목적물을 분리했을 경우에 특정이 있잖아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특정이 있었든 어쨌든 X라는 물건이 특정됐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제 이게 특정물 채권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를 을한테 소유권을 넘기면 되는데, 특정된 이후에 X라는 물건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 X라는 물건의 소유권이 이게 이제 멸실되었다. 멸실된 경우에 다시 이제 그 똑같은 요거를 이제 자동차라고 얘기합시다. 자동차라는 물건을 특정해서 이제 을한테 넘겨야 되는데, 이 자동차가 멸실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다시 또 새로운 자동차를 구해서 을한테 넘겨줄 의무는 없어요. 넘겨줄 의무는 없지만은 사실상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대체물이잖아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특정물로 바뀌었지만은, 그러니까 특정에 의해서 특정물로 바뀌었지만은 원칙적으로 대체물이 아닙니까? 대체물이니까 다른 물건으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는 급부 변경권, 대용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채권자는 다른 자동차로 채무자가 직접 다른 자동차로 채권자한테 인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채권자한테 불이익이 없어야 되겠죠. 채권자한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이제 다른 물건을 구해서 채권자한테 넘겨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채권자가 대용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권자가 대용급부, 그러니까 다른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자기가 그 목적물이 불능이 됐을 경우에 다른 물건을 구해서 채권자한테 납품하는 경우는 그거는 가능하지만은,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다시 또 다른 물건을 선택해서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만 이제 하자 담보 책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완전한 물건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밑에 설명이 별도로 나와 있죠. 하자 담보 책임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사소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소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라고 한다면은 채권자는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종류물이 특정이 돼 있으면 특정물이 돼 있지만은, 특정물 같은 경우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인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정물부터는 이제 세상에서 하나만 있는 물건이니까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데, 사실상 이 그 종류물이 특정이 됐을 경우에는 원래 근본 자체가 종류물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류물이 특정됐을 경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특정이 됐기 때문에 특정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인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581조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죠.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인도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하나하나의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은 이론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고 또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각각의 조문들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은 상황에서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었다는 점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또 뭐 필요한 내용들은 설명하다 보니까 생략된 부분이 많고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또 그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내용을 대충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까지 한번 쭉 공부하고 그때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한 번 정도 들어두고 뒤에 가서 공부할 때 앞에서 어떤 내용들을 들었나라고 하는 것이 기억날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이제 판례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 줌 수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